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재작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 의원 소환 조사인데요. 검찰은 윤 의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앞서 이성만 의원과는 달리 윤 의원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이제까지 출석 날짜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비공개 출석을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전 10시쯤 취재진을 피해 검찰 조사실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내구전 한국감사협회 등과 공모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을 뿌리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의원이 재작년 4월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서 강 전 회장이 6천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300만 원씩 봉투에 담겨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 전달을 언급하는 듯한 통화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검찰은 지난 8일 구속한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강내구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된 돈봉투의 경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사실 등을 토대로 윤 의원에게 오늘 구체적인 자금 살포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하는 등 이 의원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윤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검찰이 소환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까지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을 무대로 자유민주 국가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연합, EU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대통령실은 한미일 철벽 공조를 확인했고 정의의 편에서 우리 외교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나선 다자 외교 무대였습니다. 많은 나라 정상들과 시간을 가졌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 쿼드, 안보동맹인 오커스 회원국 모두와 10차례 넘게 양자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어제가 2박 3일 일정 중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당시 강제징용으로 현지에 갔다가 희생당했던 조선인이 적지 않았던 만큼 사상 첫 한일 정상의 공동 참배는 과거사 측면에서도 진전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 대통령실은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3국 밀착 외교를 공고히 했습니다. 3국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뜻을 모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워싱턴 3자 회담에 깜짝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처음 만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연대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 비살상 물품 지원을 요청받고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귀국하자마자 독일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 또 만찬까지 진행했고요. 오늘 오후엔 G7을 마치고 방한하는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을 만나서 한 EU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번 G7 참석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외교 안보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야말로 외교 무대 광폭 행보가 진행 중인데 의미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한미일 밀착은 공고히 했지만 반면에 중러 관계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G7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G7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중국을 향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하면 강력한 국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초청국 확대 세션을 통해 이런 흐름에 보폭을 맞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의 사례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G7과 우리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북한 제일주의 외교로 통하던 외교 실종 사태를 정상화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치 동맹의 정점을 찍고 G8에 준하는 국가 위상을 확보하면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외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연대 안에서 우리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한미일 철벽 공조를 확인했다는 의미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중러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 역시 귀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에 따른 일본 방사능 위험 논란은 12년이 흐른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각국 정상이 참석한 만찬, 이 화살을 피해갔을까요? 어떤 메뉴가 올랐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사가 개최된 히로시마산이 주류를 잃었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미야기현, 이와테현 음식과 술도 제공됐습니다. 그중 시선을 사로잡은 건 만찬술로 사용된 히로토가와였습니다. 후쿠시마현의 쌀과 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진 일본의 술인데요. 일본은 만찬 식탁뿐 아니라 취재진에게도 후쿠시마산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해를 넓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各国要人の食事に県産食材などを活用するほか、海外の報道関係者の取材拠点となる国際メディアセンターにおいて福島県のお酒や加工食品などを提供すると伺っています。復興の歩みを進めている本県への理解を深めていただく貴重な機会となります。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선수촌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일부 국가는 반발하며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수단도 자체 도시락을 제공해 선수들을 보호했죠. 2011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후쿠시마산 토마토와 오이를 먹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비극을 위로하고자 후쿠시마현 이재민 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모두 사전 협의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매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농산물 구입을 망설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불과 작년에도 약 3명 중 1명 정도가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는데요. 일본인들조차 방사능이 노출된 식재료를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렇게 국제 무대에 후쿠시마 식재료를 올리는 건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한 거로 분석됩니다. 더 멀리 보면 농수산물의 수출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홍보에만 열중하는 일본의 태도를 그리 곱게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의 내용을 조금 보면 이중계약, 또 신탁 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원 대상 보증금 상한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 대상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할 것으로 보이고 경매와 공매 대행 지원 수수료도 정부가 부담했던 50% 선에서 지금 현재 70%로 그 비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 이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벽사위를 거쳐서 25일 3일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일본에 도착한 후쿠시마 원전 우리 전문가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에 앞서서 일본 도쿄전력 관계자 등과 만나서 기술회의에 나섭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내 방사능 전문가로 꾸려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단장을 맡은 유구키 원안위원장은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그리고 다른 단원은 하네다 공항으로 따로 입국했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유 위원장은 이번 시찰은 철저히 과학적 잣대로만 판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분야별로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이고 또 실무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다. 시찰단은 오염수 발생에서부터 방류까지 모든 과정을 훑어볼 생각이며 특히 알프스라고 불리는 방사성 물질 정화 설비를 집중 점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하게 핵종이 제거가 돼서 물을 방류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장 시찰만큼 중요한 것은 자료 확보라면서 일본 측에 알프스 관련 원데이터 등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본 경산성 도쿄전력 관계자와 만나 세부 시찰 항목을 확인하고 곧바로 원전에 있는 후쿠시마로 넘어갑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이번 시찰의 가장 중요한 일정인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이후 25일에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NRA까지 함께 기술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찰단은 과학적 분석을 통한 분석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찰단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박 3일 G7 정상회의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등을 두고 정치권에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에 여당은 자폭 수준의 국익 훼손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모습이 양국 국민의 뭉클한 감동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진다며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는데요. 외교적인 성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자 민주당이 다급해져 비판에 몰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의 혈안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이 민주당이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G7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한다며 자폭 수준의 국익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별 성과 없는 들러리 외교라는 취지의 입장을 이어갔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산무 깜깜이 시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을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일본의 심기 경호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합니다. 네, 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법안 관련 논의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 대상에 가상자산도 넣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이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현재 부동산과 예금, 주식, 예술품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이 가상자산은 빠져 있는데요. 이미 여야가 제출한 법안이 있고 또 김남국 의원 논란으로 이 관련 비판이 큰 만큼 이견 없이 처리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오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별법 조금 전에 소위 문턱을 넘었죠. 네, 맞습니다. 여야가 이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통과를 두고 오늘까지 5번째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최대 4억 5천만 원을 고수했던 이 전세 보증금 상한을 5억까지 늘리는 방안에 이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했고요. 또 이 최우선 변제를 소급 적용받지 못하는 이 피해자들에게는 그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중계약, 신탁 사기 피해자 역시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이 시급하고 오랜 기간 협의를 이어온 만큼 향후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는 25일 마찬가지로 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계약 때 전 월세비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차법 규정을 피해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꼼수 계약이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등장했는데요. 정부가 50세대 미만 소규모 원룸도 집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가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 대상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이 공개 대상 범위가 50세대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여전히 별도 규정이 없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집을 재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되자 집주인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꼼수 계약 피해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50세대 미만도 관리비 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이번 방침 핵심은 집을 계약할 때 관리비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집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각 항목을 세분화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매물 광고에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해서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 인터넷 등이 각각 얼마인지 나눠서 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해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집 매물 광고 시 관리비 표시 의무화는 오는 9월부터,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세부 내용 설명 의무화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 2차 발사와는 달리 실제 인공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요. 현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현우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3차 발사가 이틀 뒤 저녁인데요. 오늘은 발사에 앞서 어떤 준비가 이뤄집니까? 네, 누리호는 어제까지 최종 점검과 총조립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은 나로우주센터 안에 있는 종합조립동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조립동에서 나와서 약 1.8km 정도 떨어진
발사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앞서서 이동 차량에 발사체를 옮겨 싣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체 길이는 47m에 달해 아파트 15층 높이쯤 되고 무게도 200톤이 넘는데요. 내일 아침에 사람 걸음보다 더 느린 속도로 발사대로 옮겨지고 이후 우주를 향해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기체에 연료와 전기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컬을 연결한 뒤 이 점검에 들어가는데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면 누리호는 모레인 24일 저녁 6시 24분에 우주를 향해 발사됩니다.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발사 예비일을 오는 31일까지로 설정했습니다. 네, 지난 2차 발사 때와 비교했을 때 탑재되는 인공위성이나 발사 시각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3차 발사는 본격적으로 실제 인공위성을 탑재해 우주에 쏘아 올려본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실용위성 탑재 발사인데요. 지난 1차 발사에는 모형 위성만 실렸고요. 2차 발사에는 성능 검증 위성과 모형 위성이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1기와 큐브 위성 7기가 실렸습니다. 발사 시각이 상대적으로 늦춰진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누리호 1, 2차 모두 발사 시각이 오후 4시였는데 이번에는 해질녘으로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이 차세대 소형 위성 때문인데요. 전지 충전을 위해 항상 태양을 볼 수 있는 여명 황원 궤도에 위성을 띄우기 위한 겁니다. 다만 기상 상황을 고려해 발사일 오후 5시 54분부터 6시 54분을 발사 가능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기술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체계 종합기업이 선정됐는데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체계 종합기업이 이 제작 총괄 관리와 발사 공동 운용 역할을 합니다. 다음 4차 발사부터는 발사 운용 관련 기술 습득 상황을 고려해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이틀째 불청객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황사 전망과 함께 북상하고 있는 2호 태풍 마와르의 진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먼저 황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기질이 나쁨 단계까지 악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5월 황사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지난 주말부터 꾸준히 우리나라로 유입된 건데요. 현재 중부지방과 경상권, 전남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떨어져 있고 경기 중남부와 인천, 강원, 충남, 경남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 중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까지는 황사가 계속되다가 밤사이 옅어지며 내일은 해소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한다면 KF80 이상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면서요? 네, 2호 태풍 마와르입니다. 지난 주말 오후 발생한 태풍인데 괌 남동쪽 먼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력이 강하지 않지만 북서진하며 점차 발달해 25일 목요일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태풍은 25일 일본 오키나와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이후 진로는 무척 유동적이지만 그대로 북서진하며 중국 동부로 향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더라도 태풍 수증기가 우리나라나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G7 참관국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G7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지만 언론들이 많이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어제였죠. 마지막 날 아침에 있었던 이 원자폭탄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이 일정 두 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네, 세계대전 당시에 수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고 이 피해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남아있는 대한민국 피해 국민들이 적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현장을 찾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텐데요. 기시다 총리도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위령비를 찾아서 같이 추모하고 지난날의 역사들을 같이 돌아보게 됐던 건 기존에 있었던 일본이 과거 이제 역사 문제를 왜곡하기 시작했던 일들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나아간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도 처음 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이 피해자들과 함께 대통령이 만나서 위로를 건넸는데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동안 잊고 지내거나 정부가 미처 다 챙기지 못했던 분들이 계셨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대통령이 직접 보듬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양국 정상 부부가 함께 이제 공동 참배를 했고 그 뒤쪽에는 피해자분들도 좀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들,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좋습니다. 좋게 봤고요. 저런 모습들 보는데 다만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우려하는 부분은 2010년도에 우리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히로시마에서만 우리 국민들, 우리 조선인들이 5만 명이 피폭을 당했고 나가사키에서는 2만 명, 그 7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전체 그 당시 원폭 피해자의 10%가 넘는 숫자였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4만 명인데 이 전체 피폭자들의 절반 이상이 강제징용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위로를 해주고 하는 거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은 분명히 가해자이고 피해자 우리는 한국이다. 이 역사는 1000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렇게 이제 공동으로 가셨는데 저 부분이 많은 지금 국민들과 또 학자들 이런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일본은 분명히 전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해 국가고 지금까지 진솔한 사과를 않고 있습니다. 독일과 다르다는 거 우리 국민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기를 가가지고 유령비에 참배하는 모습이 진정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자칫 본인들이 이제 원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국가처럼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가지 않고 예전에 미국도 여기에 대해 경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우리 피해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는 건 좋은 모습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일본 내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대요. 여전히 피해 복구랄지 치료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대일 청구권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배상을 안 해줍니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원폭 피해자들 배상 청구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고 일본의 책임에 대해 좀 물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기시다 총리를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는 모습. 그다음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 5월에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와가지고 정상회담 할 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하니까 기시다 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를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가슴 아픈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정부 공식 입장 아닙니다. 일본 입장. 저 개인 생각입니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은 저런 모습이 자칫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이미 면죄부를 줬습니다만 또 거기에 활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일정이었지만 우려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견해를 좀 밝혀주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원폭 위령비 공동 참배 혹은 원폭 자료관을 또 둘러본 그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일본이 또 기시다 총리가 일본이 전범국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피해자의 측면만 강조한 일정이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본 총리가 이러한 위령비를 참배하지 않는 이유들 전범 국가로서 본인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찾아서 고개를 숙였던 면만으로도 과거에 있었던 전범 국가로서의 본인들의 잘못
그로 인해서 이 같은 원자력 폭탄 투하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에 대한 고개 숙임이 아니었겠습니까? 일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은 둘째 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을 직접 가서 만난 것이 유사 이래로 처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챙겨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소 잊고 지낼 수 있었던 국민들까지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히로시마 이 폭탄에 대한 피해자분들께서 눈시울을 붉혔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가 조금씩 진일보되고 또 아픈 누군가를 보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이 좀 높게 평가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피해자를 처음 찾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제 주목됐던 점이 한국과 미국, 일본 새 정상이 만날 것인가,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 길이의 시간으로 만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됐는데 뭐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는 그런 일정도 있었고요. 또 미국 내 사정도 있었고요. 2분 정도의 회동, 사실 회동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사진 찍는 수준에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세 국가 간의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그렇게 중요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에 있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가게 되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일정들이 급하게 좀 조율이 됐던 것 같고요. 조금 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논의해야 될 많은 지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내용들부터 지금 있게 되는 중국으로 촉발되어 있는 이 경제적 공동체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거를 지금 있는 G7 정상회의 워낙 다자간 외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긴 시간 논의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었을 거거든요. 곧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다시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약속을 하고 또 헤어진 측면이라서 이게 어느 한순간순간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한미일 정상들의 만남이 굉장히 좀 잦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라도 만나는 시간을 보여줬던 것,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한미일 정상, 어느 정상이든지 자주 보는 거는 저도 외교부도 출입하고 청와대도 출입한 기자입니다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뭐 평가를 절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회담이 되면 좋고요. 저도 국제회의 가면은 일정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는 거기를 먼저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잡아줄 수 있는데 다만 저는 이런 점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너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미일 정상회담 여기 이제 히로시마 가기 전에 제 기억에 아마 YTN도 속보 냈을 수 있어요. 속보로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공급망 모든 걸 다 논의한다고 다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보고 지금 저도 이제 네티즌들이나 이런 여론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다 띄워놓고 난 다음에 애드블론 다 띄워서 논의한다고 해놓고 2분 만났으면 120초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1인당 40초씩 쓰면 돼요. 통역 들어가면 20초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부 물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대통령실은. 어마어마한 논의가 된 것처럼 발표를 했어요. 뭐 사전에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차라리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참모라면은 이번에는 다음에 미국에 초청했다. 깔끔하게 그거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성과를 만들려고 계속 띄우다 보니까 국민들 되게 불편해요. 세상에 심리적 G7, G8 국가 됐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G8도 아니고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G8이랍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G8이 뭔 말인가 해가지고. G8을 표현한 것 같은데 G8이면 G8이고 G7이면 G7이지 심리적이 뭡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사실상의 핵공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 여당이 성과가 있으면 성과대로 알리되 우리 국민들이 뭐 속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 G8에 우리가 가니까 뭐 몇 개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가 세봤어요. 오직하면은 그랬더니 17국가에서 왔더라고요. 유럽연합은 한 분 더 오셨으니까 18명이니까 정말 우리 대통령 이번이 4번째 참석입니다. 가셔가지고 국익을 선양하고 국익을 지키는 외교하는데 박수 안 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좀 너무 없는 성과 만들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번에는 이걸 지키는 데 애를 썼다. 아니면 이번에는 못 지키고
빈손이지만 다음엔 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뭔가 그 성과를 발표를 할 때 너무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지적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시기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느냐 얘기를 합니다만 거듭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이게 단순하게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정리 조정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축구에서 빌드업 하듯이 단계별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간 외교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서 과연 얼마나 짧은 만남을 가졌는가. 당시 기시다 총리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냐? 만남의 장소는 어디서 만났는가를 갖고 굉장히 설왕설래하면서 정치적인 비판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단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날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한미 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돈독한 동맹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고요. 일본과 셔틀 외교를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다시금 복원시켜서 지금 한 번에 모든 일들은 풀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애당초 다자간 외교 속에서 우리가 초청돼 간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외교적 성과들을 더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고 기타 영국, 인도 총리 등과의 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이즈 외교 등 하는 성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싱턴 초청을 해서 한미일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한미일 정상들이 이야기를 나눌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고, 자, 그런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어제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계속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거냐, 정말 검증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2중, 3중 할 수 있는 모든 검증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에선 우리가 직접 가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독구 전력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핵심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시다 총리의 방안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개별 국가로서 훨씬 더 깊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협의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모든 문제로 한 번에 완벽한 정리가 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설비가 진전 보완된 만큼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짚어보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IAEA에 보다 적극적인 문제 제기도 가능한 만큼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 있는 시찰단의 시찰을 조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관련 발언을 했더라고요. 일본이 짠 각본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산무 깜깜이다. 그러니까 시료 채취도 할 수 없고 시찰단 명단도 지금 없고 또 취재진의 동행도 없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생각이세요? 사실 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시찰단 자체가 일본의 전 총리가 스가 총리가 우리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방일 정상회담 할 때. 그리고 지금 시찰단장이 나가면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보니까 과학적 출국에 앞서 과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면 우리 국민이 신뢰할 것. 이거는 일본에 있는 시찰단을 맞이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면은 한국 측도 이해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우리 시찰단 지금 벌써 시찰단에 말씀하신 대로 산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이 다 배제됐고 언론도 안 가니까 기자들이 안 가서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십시오. 시찰단 명단도 비공개를 해가지고 이 시찰단장 말고는 누가 가는지를 몰라요. 그 시료 채취도 금지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시찰 시간을 제한해버렸습니다. 예. 피폭 시한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데 지금 해양에다가 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설명하는 장소만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 보고 설명만 들어라. 저는 이건 잘못하면 정말 시찰이 아니고 견학단에 불과하지 않을까. 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왜냐면은 당장 정말 일본 편들어준다 그걸 떠나서 이게 7월 달에 벌써 방류를 하겠다고 일본 측은 밝히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돼버리면은 정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IAEA도 솔직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체르노빌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IAEA 조사가 보면은요, 다른 국제기구들, 민간기구들이 조사한 거에 비해서 한 10에서 20배 가까이 축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피해자 규모들. 왜냐하면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같이 협력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과학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과학 학도는 아닙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이거 지진이나 해일에 절대 무너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측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그런 사태가 나면서 원전이 무너졌습니다. 원자로가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이 물이 지금 보니까 저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의 한 4분의 1 정도 그 담수량이 137만 톤이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야당 얘기하고 나면 조롱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우리 집권당이라면 영국 학자 1리터 먹을 수 있다는 그 영국 학자를 데려다가 세비 들여가지고 토론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드셔봐라. 그 못 먹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화장실 물은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전직 정책위장 이런 분들이 지도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당당히 요구를 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그래 식수라는 부분이 정말 깨름직하면은 일본에서도 화장실 물은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지금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해양에 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영화해서 땅에 묻으면 그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저는 일본 정부는 무조건 이 오염수를 자국 내에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변국에 피해를 주면서 어느 입증도 안 되는데 방류를 하고 투기를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피해를 입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꼼꼼히 검증도 하고 끝까지 못하도록 정말 입증되지 않으면 못하도록 막는 게 맞지. 일본 측 입장에서 자꾸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민의 이해를 돕겠다. 이런 자세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시찰단 일정을 보니까 후쿠시마에서 이틀 정도 이제 현장을 시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이 돼 있는데 어떤 결과를 들고 나올지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뭐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뭐 계속해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지원을 위한 자금 세탁 시도했다. 이런 의혹 제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파장이 상당하겠죠? 일단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했던 시기, 그러니까 투기성 성격의 돈들이만 오갔던 시기가 대통령 선거 전이고 그 당시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에서 이 위믹스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클레이페이라고 하는 이 코인으로 넘어가게 됐던 시기 등을 언급해 보건데 그 당시에 있었던 전문가들 또 아마 하태경 의원이 제보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돈들이 옮겨간 것도 석연치 않고 또 본인이 수십억의 돈을 이른바 위믹스에서 클레이페이로 옮기게 되는데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정도의 수십억대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른바 업계 용어로 설거지라고 불리듯이 자금 세탁용으로 쓰였던 것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게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졌고 국민의 도덕성 논란에 한복판에 서게 됐던 건 이제 본인의 말이 틀려졌고 또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거래를 했던 내용들까지 드러나니까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사실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왜 그 업비트로 돈이 옮겨가면서 자금 소명을 못했는지에 대한 문제부터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 소명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당을 떠나버렸고 그 뒤로 언론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끊어버린 채 이른바 김어준 씨 유튜브에만 나와서 본인 입장을 몇몇 얘기할 뿐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김남국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보좌진에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조속히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께 있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의원직 사퇴를 빨리 결행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도로도 전해드렸지만 조금 전에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안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김남국 일병 구하기를 중단해라.
김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께 특히 김남국 의원 본인도 이제 진솔되게 사과를 했습니다만 상임위랄지 국회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는 저도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도덕적으로 비판받고 비난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원에 긴급 지시를 했고 지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지금 윤리특위에 보니까 한 39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뭐 조수진 최고원이랄지 국민의힘의 태영호 전 최고원도 있는데 전 이번 기회에는 정말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윤리특위가 그동안 제대로 처리 않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고.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정말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자꾸 이제 하태경 의원이랄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법적인 문제인데요. 자금의 출처랄지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 문제 이건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법적으로 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본인은 전혀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있다면 책임지면 되고요. 또 법적인 책임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무혐의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 대선 자금이랄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제가 쭉 지금까지 기자 생활도 오래 하면서 쭉 살펴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표로 심판도 하시고 매섭게 회초리를 드시는데 공격을 하다 보면 뭐 저희 당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었는데 과도한 공격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지나치다 판단하고 하면 저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근거도 없이 대선 자금 그러면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 대선 치를 때 불법 자금으로 대선 자금 치렀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차떼기 정당의 후예라 여전히 그렇게 했나? 의심받을 일을 또 자기들이 소환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고보조금 400억이 넘는 돈과 국민들이 펀드로 십실반 모아준 자금 가지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런 깨끗한 선거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근거 없이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인출한 액수는 현금으로 440만 원입니다. 이게 대선 자금 나올 때 한 얘기예요. 440만 원 대선 치릅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쟁을 하고 공격을 하고 김남국 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지금 징계도 들어갔고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하는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저렇게 공격하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하는 게 맞는가? 좀 이런 판단을 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하게 하시는 거는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결국은 차떼기당 소환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우리가 전수조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개특위에서 가상자산 포함시키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법적인 미비점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보완하고 여야 전수조사하고 결의문까지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 완성하고 막 바꿔나가는 자세 이게 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격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이제 P2E 관련 합법화 로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문체위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슈가 좀 엉뚱한 대로 번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각종 언론을 보면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들부터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의 수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왔던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해명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른바 빗썸에서 업비트로 돈을 한 40억 정도를 건네게 되는 그 과정. 여기에서 한 30억 정도의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일련의 상황들은 팩트로 기록되고 규정된 겁니다. 그럼 그 일에 대한 소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정치 자금 문제 등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게 매우 당연한 국민적 물음일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순차적 소명이 필요할 것이고 김남국 의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해충돌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이른바 P2E, 게임으로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관련된 종목의 코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본인이 투자했던 이런 코인들에 대한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도에 놓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업계가 얼만큼 어떤 의원에게 로비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같은 이해충돌성 법안들을 발의했는가.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7인의 멤버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웠던 인사였는데요. 지난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시 위믹스 코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매입하게 되는데 그 즈음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이게 오죽이나 다른 후보들에게도 나오지 않았던 허황된 공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조간신문 사설에서도 국가를 투기판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비판, 정의당의 비판들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단순한 가상화폐 문제를 통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떠나서 왜 이 같은 P2E 문제까지 접근하게 됐을까에 대한 김남국 의원과 당시 대통령 선거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전체로 넓혀갖고서는 윤리 문제도 너도나도 하자, 국회에서 로비 받은 사람 없냐로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지키려고 하는 물타기성 성격으로 민주당이 치닫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의혹을 소명을 하지 않고 지금 청문회로 지금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게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문체위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신데 이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이 P2E 문제가 대선 때부터 로비도 있었다, 자기들이 거절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을 둘러싼 의혹 중에 또 하나가 이 P2E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뭐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면 어떻고 국민의힘이면 어떻겠습니까?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밝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여당도 정치 공세할 게 아니고 호응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만약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부적절한 이제 상임위 기관에 코인 거래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가상자산 2021년도에 가상자산 유예할 때는 우리 젊은 층들이 정말 주변에서도 많이 가상자산으로 부동산으로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많았고 당시 여야 후보들, 대선 후보들 마찬가지고 여야 모두가 유예를 시키는 부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가상자산을 활성화시킬까 서로 앞다퉈서 공약을 냈습니다. 근데 너무 이걸 과도하게 공격하면 지금 뭐 20, 30대 실망하신 분들이 민주당에 이거 국민의힘 이런 식의 공세해가지고는 호응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율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정당 지지율 그래픽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38.5%로 지금 소폭 상승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42.4%, 거의 뭐 5%포인트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일단은 정당 지지율은 누가 뭐래도 김남국 의원의 이 여파가 양당에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수치나 추세를 보게 되면 이런 이슈가 터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고 그 당에 대한 대응들까지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로 오게 되는데 젊은 층들의 여론이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하게 되는 건 김남국 의원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이후로 이 사건을 대응하게 되는 민주당의 태도, 대응들까지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도 여기서 지지율을 올리려면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건데 일단 확실한 건 이 김남국 의원발 이 사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 의원이 탈당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엄중하게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런 지지율 하락, 특히 그 안에 이제 젊은 20대, 30대 층의 지지율 하락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반성하고 저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한 게 있으면 20, 30대에서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난번 쇄신의총에서도 윤리 기구들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도 아침에 회의도 있었습니다만 그 실질적인 논의 방안들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많이 새로운 모습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구도 발족하겠다는 부분도 그 약속도 지켜나가고요. 국민들께서 회초리 들고 저희들 매섭게 지적하는 부분들 아프게 받아들이고 쇄신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지지율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요. 지금 지속적으로 4월 셋째 주부터 보면 조금씩이나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나타나게 됐던 이 변곡점이 됐던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뒤로 우상향 곡선으로 쭉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또 외교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접근하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일본과의 정상회담으로 떨어졌지만 그 이후로 한미 정상회담에 성과를 내고 난 다음 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하나둘씩 추가적인 성과가 나오는 면들을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활동에 대한 평가다. 일단 그런 게 맞는 것 짧게 좀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외국 순방을 가면은 우리 국민들 정서가 잘하고 와라. 이것도 갔다 오고 이제 많이 노출이 되면은 평가를 잘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 뭐 바이든 날리면이랄지 여러 가지 외교적 참사, 굴욕적인 대일 외교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추세는 오르는 추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제 사진 찍고 보여주는 모습 말고 국내의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지고 실제로 좀 국정 동력을 얻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 마음 보듬어 주시고 특히 야당하고도 협치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노조도 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모두 우리 같은 국민이니까 통합의 행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한민수 대변인과 전국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과 충남, 전남과 경남 지방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에 황사가 섞여 흙비로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흐린 날씨 속에 대부분 예년 기온을 밑돌겠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구름이 걷히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강원과 충북, 경북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